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죠.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연말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떻게 한 해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제시했던 증시 흐름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올해는 좀 수익이 많이 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올해 한 해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12월 한 달 딱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12월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더 향상시켜 줄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요소들을 주로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계절적으로 원래 11월 달이 미국 증시가 가장 강한 한 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수익권이긴 하지만 좀 저조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컸던 11월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가장 큰 중요한 이벤트는 당연히 12월 FMC죠. 앞서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를 좀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 사실 관세 부과로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연준 위원들이 물가 영향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확정을 한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중국에게 또 블랙엘 기반은 아니더라도 성능은 좀 비슷하거나 좀 하향 조정된 제품들을 좀 수출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증시에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 먼데이를 거치면서 지금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민들의 소비가 아직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매출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봐도 전년과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 연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요인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쇼핑 시즌이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 가장 주목을 받는 하나의 또 그 이벤트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어떻게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서만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런 이벤트였는데 네. 요즘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굉장히 이제 홍보 문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말 블랙 프라이데이 좀 즐기셨나요? 살 건 다 사가지고 매년 도래한다고 사고 싶은 물품이 이제는 없더라고요. 위원님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시장에서 하시지 않았나. 네, 이제 할인된 네. 주식 종목들을 사신 게 그렇죠.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제 쇼핑 시즌까지 저희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AI였습니다. AI 이야기도 사실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제 AI 흐름에서 지금은 좀 변화가 되어서 제미나이 3.0으로 판도 변화가 시작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TPU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서 내놨는데 이 TPU를 기반으로 AI 낙관론이 다시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매수 기회로 삼고 관련 업종들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관련된 종목들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 당연히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해야 올해 연말 장세에 포모 현상을 느끼지 않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게 이제 2022년도 11월 달이었는데 사실 3년을 채웠죠. 사실 저는 이제 제미나이 3.0 버전이 공개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 3.0 자체가 추론이나 멀티모달과 같은 성능을 주요 벤치마크와 대비를 했을 때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AI 혁명과 관련해서 버블 논란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저는 제미나이 3.0이 단순하게 주요 벤치마크 대비 성능이 높다라는 점과 함께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동안은 이제 추론을 하려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상당히 많았지만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성능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반대. 필요한 성능을 구현을 해주면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미나이 3.0 이 모델과 함께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 혁명 이게 2.0 서막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런 단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AI 생태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태계는 이제 기껏 초기 단계 정도밖에 안 돼요. AI 모델, 클라우드, 반도체 이게 AI가 다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마지막 단계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AI 여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또 AI 산업 트렌드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형 AI는 사실 2022년도에 썼으면 됐던 단어고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24년도 이후부터는 이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멀티모달 AI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지능형 웹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28년도 되면 에이전틱 AI 그리고 2030년이 지나면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앞으로 AI 혁명이 지속될 수 있고 또 2.0이 시작되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이제 봤던 거고 그 안에서 AI의 모델이 점점 더 발전을 해가면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관심들이 무궁무진하게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능형 웹 AI지만 에이전틱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까지 발전되는 그 가능성들을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 갖고 비중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가 가장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시아 증시 라이브다 보니까 저희가 일본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의 이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행 위원들이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는 있지만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오늘 나고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명확한 시그널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위원님도 혹시 보셨나요? 10시에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BOJ 총재가 생각이 많죠.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되고 나서 지금 BOJ의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이제 BOJ 통화 정책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달에 성탄절 전에 이제 연준 차기 의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12월 달에 25bp 최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BOJ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11월 21일 BOJ 총재는 기존의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화 약세가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21일에는 이제 이런 발언을 했죠. 엔화 약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 발언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기 시작한 걸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는 사실 BOJ 총재와 다카이치 총리가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다카이치 총리가 일정 부분 좀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을 좀 주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벤트 이후에 이제 BOJ 정책위원들의 금리 인상을 두고 발언들이 되게 내파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까 안 할까 이제 이 여부 중요하겠지만 이에 앞서서 보면 BOJ가 최근에 금리 인상을 발언했던 그 저희를 보면 11월 달에 그 엔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인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화 약세의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J는 빠르면 12월 달에 할 수 있고요. 늦어지면 내년 1월 달.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12월 달에 일본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토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도 금리를 이제 일본은행이 인상할 것으로 좀 기울기를 이제 가져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BOJ는 금리 인상을 해야죠.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과거 30년 넘게 저물가 저금리 이런 통화정책 환경을 놓고 사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써왔던 대표적인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BOJ가 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국가들의 통화정책과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저는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부터 BOJ의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했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유들 중에 하나로 이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아직 BOJ의 금리 인상을 명분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데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는 이제 그 일본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쌀값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BOJ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BOJ는 지금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에 놓여 있고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2월 통화정책이 내년의 흐름을 또 결정질 매우 중요한 또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일본은행의 정책 시그널이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발 채권 시장 불안 가능성도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정부 부채가 GDP의 약 250%에 이른다고 하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부채 부담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일본은행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요. 어떻게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일본은 옛날부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카이치 내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정부 부채 비중이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과거에 문제가 발생했던 국가들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GDP 대비 높은 비율의 정부 부채 비율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뭐 앞으로 일본의 어떤 경제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긴 시각을 갖고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최근에 발표됐던 일본의 3분기 GDP를 보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연율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8% 감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다카이치 내각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한 명분이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3분기 GDP가 부진했던 거는 전분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축 기준법 그리고 에너지 절약법 개정되기 전에 건축을 많이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주택 투자 부분이 이번에 3분기 GDP가 내려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일본 수출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관세부가 때문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도 부진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0.2%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도 플러스 0.1 정도 보였는데
민간 소비가 좀 저하되고 있으면서 수출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카이치 내각이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인 제초도 하겠지만 BOJ에게 암묵적으로 금리 인상을 못하도록 얘기할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발언 같은 경우에는 BOJ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모순된 부분들은 있죠. 일단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BOJ가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다만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3분기 GDP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올해는 다카이치 내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OJ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사실은 BOJ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금리 인상을 좀 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행보를 좀 전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정치권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던 만큼 일본은행이 이제 12월보다는 1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외환 시장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원화도 그렇고요, 엔화도 그렇고요. 달러 대비해서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에 그러면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BOJ의 뭐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재료들이 과연 이제 달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1,400원대 수준에서 이제 좀 고착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좀 깨지고 다시 이제 1,300원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외국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미국에 여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최근에 원화 환율 흐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뉴노멀을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달러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대내 여건이 안정됐을 때 1,3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내려갈 여지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1,400원대 환율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화가 강세를 받을 만한 요인들도 있긴 있지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잖아요. 12월 달에는 연준 25bp 인하하고 또 성탄절 전에 차기 연준 의장 지명돼 버리면 앞으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약세 흐름에 따른 어떤 영향력에서 영향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환율이 쉽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1,200원대, 뭐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1,400원 이하로 내려가긴 좀 어렵다라는 전망을 마무리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